안녕하세요. 매우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오늘은 파산 이야기 말고 파산, 개인회생, 회생 같은 것 하지 않고 살기. 말하자면 파산 상태에는 이르렀으되 파산에는 이르지 않는, 형식적인 파산 절차는 가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파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전직 대통령이 재산이라야 수중에 가진 29만 원 있다고 하면서 30년 살다 간 일도 있었죠. 어쨌든 이분 말고도 거액의 채무를 지고 본인 앞으로 된 재산 없이 중산층, 나아가 상류층의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나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파산, 개인회생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떡하나요? 그럴 때에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하나의 선택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에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채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전략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받으려고 하고 채무자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30년 만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이. 법은 누구의 편인가? 보통 내게 불리하게 다가온다. 막상 법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법은 나의 편이 아니더라. 이게 첫째고. 그건 뭐 채권자든 채무자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채무자가 법에 쫓기겠죠. 두 번째, 시간을 친구로 하는 자가 이긴다. 이해가세요? 시간을 버티는 자가 이긴다. 왜냐하면 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비용을 쓰게 되고 자기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봅시다. 채권이 연체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자는 개념상 발생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채권자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는 법률에 호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팔아서,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는 환가하여 그 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면 됩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나에 대한 채무를 연체할 정도라면은 채무자는 다른 채무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누군가가 먼저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은 이미 채무자가 그 돈을 팔아서 썼거나 누구에게 줬습니다. 말하자면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면제재산 일부 빼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일 때 이걸 뭐 영어 속어로 judgment proof,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뭐 waterproof, 방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용례입니다. 그 판결로부터 자유로운, 판결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판결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채권자는 받을 희망이 없고 채무자로서는 굳이 파산을 신청을 지내지 않고 지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지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채무자의 근로소득을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주에서는 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봐도 제가 느끼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채권자들이 이 급여를 압류하고 은행 계좌를 압류할 때 파산으로 많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적당히 압류를 당하면서 견디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급여 채권이 압류되거나 뭐 예금 채권이 압류되면 사람들이 이제 파산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은 급여 압류를 못하게 하면은 파산 절차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법 시스템이 그 부담을 줄이려면 이 급여 압류를 원칙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실제로 그렇죠. 급여 압류당하고 그걸 순순히 갚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은 뭐 이제 파산으로 가거나 숨어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 비용을 누가 일으키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절차로 들어가지 않고도 채무자는 나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추적을 피해서 사는 거죠. 말하자면 채무자의 복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류되는 소득을 발생하는 직업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허위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뭐 전형적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든가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한다든가 고용주로부터 급여 말고 다른 명목의 현물 급여를 받는 겁니다. 뭐 그 고용주가 주는 카드를 쓴다든가 뭐 아니면 뭐 판공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물론 이게 뭐 고용주에게는 나름의 부담을 줍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다른 그 돈을 주는 것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은 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위환회사, 뭐 합자회사, 뭐 또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법인의 대표에 취임합니다. 법인의 대표를 해도 역시 압류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아예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신에 다른 명목의 현물 급여를 받죠. 예를 들어 법인의 차량을 타고 다니고 법인의 출장을 다니고 비행기표 사고 호텔 투숙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면 신탁을 설정하여 그 수익을 채무자 측에서 누리는 방식도 법인 설립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를 피하여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뭐 이런 전형적인 것들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전직 대통령이 29만 원 가지고 30년간 살다 간 얘기 이런 얘기도 뭐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거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갑근세 제대로 안 냈는데 뭐 본인이나 자식이나 그 호화롭게 생활하고 또 유산도 많이 남기고 간 경우 있거든요. 뭐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그 소득 파악이 그거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고 말하자면 뭐 정치윤리도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나름대로의 빈틈은 있게 마련입니다. 전형적인 것이 역시 다른 사람
우호적인 다른 사람과의 통모를 통해서 이익을 감추는 것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도 대책이 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법인을 설립한 것, 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회행위 취소다 해서 재산 돌려놔라. 그 재산은 우리가 강제집행하겠다.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인격이라는 게 아예 뭐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뭐 정면으로 나서서 법인의 주식과 지분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신탁 수익을 누릴 권리, 즉 신탁 수익권도 말하자면 급여처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권자에게도 강제 집행 신청 비용 뭐 이런 나름의 부담을 발생하게 하는데, 뭐 변호사비도 비싸겠죠. 이런 거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이끌어내려면 변호사비도 나름대로 비싸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법인이나 신탁 자체의 가치가 이와 같은 강제 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또 감소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뭐 법인 자체를 뭐 강제 집행하겠다고 나서면은 법인에서도 나름대로 그 재산을 뭐 어디 다른 방식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겠죠. 적어도 이 대표자나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수준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공식적인 파산 절차에 이르는 채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채권자의 권리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 양심의 호소, 뭐 계속 접근한다든가, 뭐 전화로, 우편으로, 뭐 아니면 또 이것을 뭐 어느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변제하면 좀 깎아주겠다. 이와 같은 당근도 제시를 하지요. 또 여기에 넘어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또 채무자의 또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채무자가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판결이 다 소용없는 상태가 되면은 거의 설득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전문적인 취시민에게 양도되고 자신이 채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으로부터 채권자가 해방된다고요? 채권은 관리 비용이 듭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어느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썩어버리죠. 소멸치효가 완성하니까. 그럴 때 그것을 관리하려고 이 은행원 보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은행원들을 고용하여 관리를 한다면은 그것은 채권이 아니라 비용을 계속 발생하는 채무가 됩니다. 그것은 은행에게도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거의 예외 없이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채권 양도의 효과는 은행에게는 즉시 상각의 이익을 줍니다. 한편 채권을 사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투자해서 사는 사람들은 싼 값에 채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채권 액면액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야 횡재죠. 비유한다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씨앗은 나고 어떤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는데 평균적으로는 일부 이 싹이 튼 씨앗이 커서 뭐 열매를 맺고 알곡을 맺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수익을 줍니다. 이런 것을 농사라고 한다면
채권 추심 산업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채무자들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큰 이익을 받기도 하니까 이 채권 추심 산업에 많이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 채권 추심 산업이 뭐 이제 겉으로 보면은 뭐 그 액면가 뭐 1%, 2%, 뭐 3%, 4%뭐 이렇게 사서 채권의 액면가 100%를 받으니까 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채권이 그렇게 된다면야 뭐 완전히 살아서 천국이게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 슬슬 채무를 회피하면서 잘만 삽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게 되면 파산법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채권 수입 추심 산업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원 채권자는 이 거의 버리는 방식으로 그 채권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아주 뭐 거의 그거죠. 어디 명목적인 가액에 팔아버리고 그나마 외상으로 파는 경우가 많죠. 어찌됐든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가의 역할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하여 고객의 복지를 이룩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론이었고, 구체적인 상담에 관해서는 굳이 저 아니라도 좋으니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지루했네요.